거기 이제 나오는 내용이 이제 86, 7페이지에 이제 원리금이라고 이제 나와 있죠. 원리금이란 말은 뭐냐면은 원금 상환분하고 이자 지급분 있죠. 두 가지를 합한 거. 그래서 원리금 이렇게 되죠. 원리금 균등. 균등이 무슨 말이죠? 똑같이 분할, 나눠서 상환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똑같이 나누는 거냐면 원리금을 똑같이 나눠가지고 그러고 상환하는 방법. 이거 많이 이제 궁금하시면 은행 공부하신 내용을 메모하신 다음에 은행 가셔가지고 원리금이 뭐죠 하면서 답변하는 거 가만 보면서 참 제대로 아시네. 그리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방법 같은 경우 보면은 전체 대출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대출 기간 동안에 일정하겠어요? 점점 증가하겠어요? 점점 감소하겠어요? 다시 처음부터. 원리금 균등이란 말이 뭔지 모르겠는데 균등은 똑같이 나눠서 상환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약 3초 후에 원리금 상환액이 매년 어떻게 될까 했더니 점점 증가하고 감소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 방법 원리금 상환액은 매 기간마다 매 기간은 이제 월이 될 수도 있고 연이 될 수 있지만 매 기간마다 어떻다? 일정하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야. 아휴. 그런데 원리금 상환액은 똑같은데 그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죠.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똑같진 않아요.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증가할까요? 점점 감소할까요? 직감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감소? 증가?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증가할까요? 점점 감소할까요? 그렇죠. 점점 증가하나 봐. 이렇게 돼요. 그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어떻게 될까? 점점 감소하게 돼요. 점점 늘어나는 원금 상환분하고 점점 줄어드는 이자 지급은 합한 것은 어떻다? 똑같다는 뜻이죠. 이렇게. 요거를 이제 저희들이 은행에 대출 상담 받으면 본인의 대출 계좌가 있어요. 그 인터넷상에서 만약에 10년 상환 대출 계약이 맺었는데 만약에 3년 정도 지났다. 그러면은 본인이 대출 계좌 정보를 보면은 얼만큼 상환했는지가 표로 나와요. 이거 상환 조견표라 그러거든요. 그럼 상환 조견표 상에 이제 다달이 갚은 거를 좌표에다가 표시하면 점이 찍혀요. 점이 찍힌 거를 쭉 연결하면은 뭐가 연결되냐? 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가 첫 번째 그래프가 그래프로 하면 그래프도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을 종축에다 갖다 놓고요. 세 가지를 제가 표시해 보도록 하겠어요. 세 가지를 질문하면은 그래프가 세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제 원리금 상환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하나 물어보고 원금 상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고 이자 지급분의 상환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횡축은 뭘 잡냐면 횡축은 이제 그 대출 기간을 잡아요. 그럼 대출 기간은 만기가 있죠. 실제 시험지 보면은 그 그래프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만기에다가 점선을 이렇게 쳐주는 그래프가 있어요. 만기에 있으니까 그럼 전체 대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수평선의 그래프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것이 뭘까요? 원리금일까? 원금일까? 이자일까? 전체 만기 기간 동안에 만기까지 똑같은 금액이 나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 원리금을 말하지. 원리금. 원리금 상환액이 이렇게 똑같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내가 최초로 대출받은 돈이 있죠? 최초로 대출받은 돈을 대출 원금이라 그래요. 대출 원금에다 곱하기 이걸 공부를 안 했지만 우선 결과적인 것만 알아두시 바랍니다. 저당상수란 거를 적어요. 그 저당상수는 이제 보통 자료로 주어져요. 몇 %다라는 식으로 주어지면은 주어진 대로 저희들은 푸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당상수가 원리금 균등 상환율인데 어쨌든 저당상수를 주어주면은 대출 받은 돈을 그대로 곱하면은 저 원리금상에 똑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원리금 상환액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매 기간마다 상환한 원리금 중에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똑같지는 않아요. 초반에는 뭐가 많을까요? 상식적으로. 이자가 많아요. 초반에 이자 많다가 점점 이자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이자가 이제 이건 이자 지급 곡선입니다. 이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전년도 말 있죠? 전년도 말 생략하고 이자는 항상 어디다 적용하냐? 대출 잔금에다 적용하는 겁니다. 대출 잔금에다가 곱하기 뭐한다? 이자율을 적용해요. 이자율. 그러니까 이자율하고 저당 상수가 똑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어느 게 더 클까? 저당 상수가 항상 커요. 네, 저당 상수는 이자율 뿐만 아니라 원금 상환율도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자율은 여기서 이제 이 이자를 무슨 금리로 가정한다고요? 고정금리로 가정하는 거예요. 변동금리 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고정금리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이자액이 얘가 고정금리를 하더라도 이자액이 좀 줄고 있죠? 왜 줄어요? 잔고가 점점 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대출 초반에는 대부분 이자가 많아요. 그 이자가 많고 나머지 부분은 뭘로 채운다? 원금으로 채운다. 이게 이제 올해 나왔던 정답 체크였었죠. 이렇게 되죠. 초반에는 이자 많고 원금 상환이 적다가 이자가 줄어드는 거를 원금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원금 상환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 곡선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기본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위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시려면은 요 내용들을 이제 그 숫자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 계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계산 문제가 나오면은 그 해의 행운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것도 원리금 운동 방법은 물어볼 수 있는 회차가 또 정해져 있어요. 가정해 볼게요. 대출받은 돈을 단위를 이제 100만 원이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거를 계산 문제 낼 때는 자료가 매우 단순하게 주어져요. 그 저당상수라는 게 주어져요. 이거 안 주어지면 문제가 안 되니까 원리금 균등에서는 저당상수가 12%라고 가정해 볼게요. 연간. 그리고 대출 이자율이 주어져요. 고정금리로서 대출 이자율이 주어지는데 10%라고 연간 한번 가정해 볼게요. 딱 자료는 세 가지만 주어져요. 풀 때. 그리고 질문에 따른 이제 저희 답을 하면 되겠죠? 질문이 뭐를 질문하면 2000년도 연상환이라 가정하고 2000년도 말에 원금 상환액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여쭤본다는 뜻이죠. 그럼 이거는 풀어야 될까요? 아니면 패스해야 될까? 패스? 패스할 문제는 우리 투자론에서 쏟아져 이미 나온 상태인데 여기도 패스하면 안 돼. 풀어야지. 자료 세 가지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1차년도 걸 한번 계산해 볼까? 그럼 혹시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고 계신 분은 그 상환 조건표를 이제 댁에 돌아가셔서 인터넷상으로 한번 본인의 계좌 정보를 보세요. 그럼 표가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1차년 때 이제 원리금 상환액을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어요. 1차년 때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일까요? 뭐 어쩌라는 거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 원리금 상환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빌린 돈 곱하기 저당서. 얼마 빌렸어? 100만 원 빌렸죠? 100만 원, 물론 시험은 100만 원 나오지 않겠죠? 보통 억 단위로 나오죠? 이렇게 실제적인 상황이니까 100만 원 곱하기 저당수가 몇 %야? 12%니까 0.12죠. 이걸 벌써 12% 0.12라는 거 아시는 분은 상위 0.8%에 해당되는 실력입니다. 우리는 상위 20% 안에만 들면 합격이잖아요. 벌써 합격하고 남으신 거야. 이거 모르신 분은 상위 3%에 해당되기 때문에 합격하신 거야. 등등. 그러면 얼마를 상환하는 거야? 야, 굉장하시네요. 12만 원이 갚는 거죠. 원리금은 12만 원인데 그 이자 있죠, 이자. 첫 해 이자는 얼마가 나갈까? 그렇지. 첫 해 이제 하려는데 첫 해에 대출 잔액은 아직 갚은 돈이 없죠. 그러니까 첫 해는 대출 잔액하고 대출 원금이 똑같아요. 첫 해 이제 갚은 돈 없게 돼 100만 원 가지고 이자율이 몇 %? 10%는 0.1이죠. 그렇죠? 그럼 100만 원에 0.1은 얼마죠? 10만 원이 되는 거야.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 17회 때인가 기출문제 보면은 원금 상환이 얼마냐 1차년도를 물어봤어요. 그럼 이게 얼마냐 물어본 거야. 그럼 첫 해 원금 상환액이 이건 얼마겠어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원리금 있죠? 이건 이자잖아. 그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면 원금이 나오잖아요. 잘 보세요. 원리금 빼기 이자 원금이야. 굉장합니다. 그렇죠? 그 원리금은 원금하고 이자 합한 것이 12만 원인데 그중에서 이자가 10만 원이니까 원금은 2만 원이 되는 겁니다. 첫 해는 2만 원 갚은 거야. 지금 대부분은 초반에는 12만 원 중에 예를 든 문제 중에 이자가 이제 10만 원이고 원금은 2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요걸 물어봤어요. 난이도 쉬워요, 어려워요? 봐요. 푸셔야 돼, 패스하셔야 돼. 풀어야 되는 거야. 나중에 그 빨리 1차 연도는 빨리 푸는 방법도 있지만 그 천천히 해보도록 하고 저당상수라는 거를 이해해야지 좀 더 풀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정석적인 방법 해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 파트는 우리 시험에서는 사실상 원리금 균등 방법으로 물어볼 때는 거의 90% 확률로서 1차 연도 걸 물어볼 거야. 근데 혹시나 해가지고 2차 연도까지 한번 연습해 보는 겁니다. 2차 연도를 계산하면은 2차 연도의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일까요? 원리금 상환액은 12만 원이지. 왜?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이잖아요. 그럼 한번 여쭤볼까? 만약 이게 20년 상환짜리야. 20년 때 원리금 상환 얼마겠어? 12만 원이야. 똑같아요. 근데 원리금은 동일하지만 이자는 똑같지 않겠지.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자를 계산하기 위한 대출 잔액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이자 계산 대출 잔액을 얼마로 계산해야 돼? 그쵸. 100만 원 빌린 것 중에 첫 해 얼마 갚았어요? 2만 원 갚. 이자는 갚은 게 아니에요. 이 원금 요것만 갚은 거야. 그럼 98만 원이 되겠죠. 98만 원에서 그 이자율이 똑같이 10%라 그랬지? 0.1 하는 거죠. 그럼 얼마겠어? 98,000 원이지. 그러면은 첫 해보다 이자가 줄어들었죠. 이자 줄어들었어요. 이자 줄어든 걸 뭘로 채우는 거야? 원금으로 채우는 거죠. 첫 해보다 이자가 2만 원 줄어드는 거를 원금으로 채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얼마겠어요? 22,000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1차 내지 2차 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낼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를 11차 년도 걸 물어봤다. 환장하겠지? 이거 3차 년도 풀고 이게 만약에 재무형 계산기면은 데이터만 입력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공식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계산이 못 들고 들어가죠. 그럼 시험지에다가 3차 년도 하다가 시간 35분 남았습니다. 다시 3차 년도 이거 풀다가 시간 다 가버려요. 그래서 아마 이제 원리금 균등 방법은 1차 년도 위주로 나오고요. 그 이후로는 아마 2차 년도도 좀 드문 케이스지만 혹시나 해가지고 2차 년도까지 연습해보는 건데 그 다음 건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특징이 나오죠. 보시다시피 원리금 균등 방법에는 원리금 상환액이 어떻다? 똑같고 이자가 점점 더 줄어들어. 왜 줄었는지는 이해가 되시지? 잔액이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자가 줄은 걸 뭘로 채운다? 원금 상환분으로 채우는 방법이지. 이게 올해는 이제 옳은 걸 찾으라 할 때 이 표현이 옳게 나와가지고 정답으로 체크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파트가 원리금 균등 방법에 대해서 특징, 요것이 이제 여쭤보는 특징이고요. 요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숫자로 예시된 것이 요 정도 수준이다. 금액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이 나옵니다. 계산 문제를 낼 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의 한계가 있어요. 계산 문제 낼 때 3차원 이상 물어보기 좀 곤란한 형식상 아마 이제 1차에서 2차에서 이제 머무르기 때문에 요것이 계산 문제 나면 저희들은 땡큐가 됩니다. 특히 1차원들은 빨리 푸는 방법이 있고 요거랑 비교되는 게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 요거는 이제 똑같이 나눠서 상환하는 방법이지. 뭐를? 원금을 똑같이 나눠 상환하는 거야. 원금만 그렇다는 뜻이죠. 그래서 원금 균등 방법이야. 원금 균등 방법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도 좀 활용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주로 원금 균등 방법으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카드 회사들이 카드 할 때 있죠. 결제할 때 이걸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만약에 핸드백을 샀다. 핸드백을 샀는데 그러면 이제 그 할부로 만약에 샀다. 10개월을 할부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카드 회사의 원금 균등 방법으로 입력이 돼 있어요. 컴퓨터에. 그래서 카드 회사에서 물어볼 그 핸드백을 만약에 100만 원짜리 샀다. 핸드백을. 그러면 거기서 물어보죠.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물어보잖아요. 좀 경제가 안 좋아서 한 3,000개월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럼 알겠습니다. 100만 원 누르고 3,000개월 누르고 엔터 치면 찌찌찌 해가지고 그 카드 회사 컴퓨터에 이제 그곳이 입력이 되면은 그 다음 달에 날라오는 것이 이제 원금 균등 방법으로 결제한 내용이 쭉 다달이 3,000개월 동안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걸 여쭤봤을 때 똑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원리금 상환액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원리금 균등 방법은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하다 그랬죠. 그 원금 균등 방법은 원리금 상환액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직감적으로. 좀 일정하다, 점점 증가한다, 점점 감소한다. 점점? 그렇지. 얘는 감소해요. 이것도 일정하고 저것도 일정하면 구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은 점점 줄어들어요. 이건 카드 결제하시는 거 잘 한번 다달이 날라온 거 결제해서 보시면 돼요. 명세에서 보면은 왜 그런지 보면은 원금 균등 방법 원금 상환액 있죠. 원금 상환액이 매년 어떻다 그랬어요? 일정하죠. 일정하고요. 그럼 이자는 어때요? 이자 지급액은 줄어들잖아. 감소하게 됩니다. 이자는 보통 다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그 문제는 이제 보세요. 원금 상환분은 똑같고요. 이자는 점점 감소해. 그 원리금이라는 것은 이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 합한 것이 원리금 상환액이잖아. 그렇지? 그럼 일정한 원금 상환에다가 줄어드는 이자를 합하니까 당연히 원리금 상환도 어떻다? 얘도 줄어드는 거지.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물어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하면 참 편한데 똑같은 논리로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원리금 상환액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원금 상환분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이자 지급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져보고요. 동일한 내용으로 이제 횡축이 이제 대출 기간이고 여기가 만기가 이렇게 주어졌다 가정했어요. 그럼 매 기간마다 똑같이 상환되는 금액이 있어요. 이게 뭐야? 수평선이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원리금 균등 끝났고 원금 균등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원금, 수평선의 경우 일정하다는 거니까 위에 나온 것처럼 원금 상환액이 일정하지. 원금 상환액이 일정한 배경은 내가 처음에 대출 받은 돈 있죠? 대출 받은 돈에다가 나누기 대출 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린 돈을 기간 똑같이 나눠서 하는 거야. 균등 분배. 근데 이제 원금은 이제 똑같지만 이자는 점점 줄어들어요. 다만 이자 규모가 얼마에 따라서 그래프 원금 상환곡선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밑에서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편하게 밑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프상 점점 줄어드는 애는 이자가 줄어들어요. 이자가 줄어드는 건 두 가지가 공통적인데 모습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자가 줄어드는 항상 동일하게 이자는 항상 어디다 적용한다? 대출 잔금에다 적용해요. 대출 잔금 곱하기 뭐 하죠? 이자율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일정한 원금에다가 점점 줄어드는 이자를 더하죠. 더하면 원리금이 나오잖아요. 원리금은 합친 금액이니까 우에서 어떻게 돼요? 내려오겠지.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곡선은 우하의 형태를 가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원리금 점점 감소하고 원금 상환부 일정하고 이자는 감소한다라는 논리입니다. 요게 계산 문제로 가능성이 있고요. 작년에 이미 나왔어. 그리고 이제 이 계산 문제로 한 2번 나왔는데 똑같은 의미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원리금 균등과 문제 낼 수 있는 패턴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자료를 한번 똑같이 주어지겠습니다. 대출 원금이 있다. 빌린 돈을 100만 원이라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대출 기간이 주어져요. 대출 기간을 20년이라 해볼까요? 20년 좀 계산이 어려운가? 20년. 그리고 대출 이자율. 대출 5% 하면 어렵죠. 지금은 10%를 해봐요. 이것도 10년으로 할게요. 이게 20은 너무 어려운 문제다. 10으로 하고요. 대출 이자율도 10% 연. 이렇게. 그러면서 질문이 똑같이 2004년도 말에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냐? 요건 이렇게 물어봐. 원리금 균등 방법은 원금 상환액이 얼마냐 물어봐요. 근데 원금 균등 방법은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댓글 보세요.
계산 문제 형식은 아마 요거보다는 요게 가능성이 더 있어요. 저거는 1, 2차밖에 낼 수 없는 문제 한 개이기 때문에 그렇고 요거는 이제 기간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럼 첫 해 걸 만약에 연상한으로 했다. 첫 해에 그 원금 상환분이 있죠? 원금 상환분은 얼마겠어요? 어떻게 계산하셨지? 야, 그 10단은 암기하기가 어려운데? 빌린 돈이 이제 100만 원이다가 몇 년 동안 상환하는 거요? 10년으로 똑같이 나누는 거죠. 100을 10으로 나누는 거니까 얼마다? 10만 원이 첫 해 갚는 겁니다. 근데 이자 있죠, 이자. 이자 지급액은 첫 해 얼마겠어요? 10만 원이지. 왜냐면 이제 첫 해를 보면은 1차인데 대출 받은 돈이 아직 상환한 것이 없죠. 첫 해 계산하는 잔액도 그대로 100만 원입니다. 곱하기 이자율이 지금 10%니까 0.1이죠. 100만 원 곱하기 10%니까 1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이제 질문에 따른 답이 이거죠. 그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냐라고 첫 해를 물어보는 거죠. 이거 얼마겠어요? 이거는 20만 원이 되는 거야. 요 문제가 이제 15-1회 때 나왔던 문제죠. 10여 년 전에. 근데 이제 작년에는 2차년도를 물어봤죠. 작년 26회 때는. 그럼 두 번째 년도에 원금 상환분은 얼마겠어요? 10만 원이야. 그럼 이자는요? 그쵸. 두 번째 년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년도 100만 원에다가 지금 첫 해 얼마 갚았어? 10만 원 갚았기 때문에 지금 잔액이 90만 원 남았지. 90만 원에 10%죠. 그럼 얼마? 9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얼마가 돼? 19만 원이 되겠죠. 그럼 보시다시피 원금 상환분은 어때요? 똑같아. 이자는 줄어들어. 왜? 잔액이 주니까. 그리고 합친 원리금도 같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오케이?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작년의 문제인데 요걸 물어본 것이 어렵진 않잖아. 이게 이제 특징만 보시면 금방 맞히는데 9차 연도에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냐 계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여러분들 학원에서 정모사 같은데 어디까지 연습하냐면은 20년 상환이다. 월 상환이다. 월 상환이면 20년이면 몇 개월 갚아요? 그 되게 어렵죠? 240개월 동안 갚는 거예요. 그럼 이제 20년 상환 월 상환인데 178번째 달 거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 풀 수 있다 없다? 금방 풀어요. 그때 이제 그럼 자료가 대출 원금 얼마 줘야겠어? 그 240개월 동안인데 그럼 원금이 얼마 줘야겠어? 빌린 돈. 2억 4천만 원 주어져요. 이렇게. 또는 1억이쯤 딱 떨어지게. 이자율도 월 이자율 뭐 5%, 0.5%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다 계산이 가능합니다. 9차년도 계산할 수 있죠. 9차년도 원금 상환분 얼마야? 10만 원이야. 이자 계산할 수 있지. 원금 균등이니까 이게 가능해. 원금 일정에 줄어들어서. 그러면 이제 이자 있죠. 이자 얼마까? (9차년도를) 계산하기, 이자를 계산하기 위한 잔액을 계산해야 되죠. 9차년도 걸 계산하면 몇 차까지 갚았어? 8차까지 갚았지. 그럼 금액이 똑같이 상환하잖아. 10만 원씩 8차년도 갚았으면 총 얼마 갚았어요? 80만 원 갚았죠? 9차년도에 이자 계산하기 잔액은 얼마 남았겠어? 20만 원 남은 거야. 9차 걸 계산하면은 그 전년도까지 상환한 걸 계산하고 나머지 하시는 겁니다. 20만 원이 남았으니까 곱하기 몇 프로? 0.1. 그럼 얼마겠어? 2만 원이 12만 원이 되는 거죠. 12만 원. 안 어렵죠? 한번 이제 우리가 대출 상환을 종결시켜 볼까? 마지막 10년치 거 보면은 대출 금액이 원금 상환 10만 원 똑같죠? 그럼 이자는 얼마여서? 만 원 되겠지. 합치면은 11만 원. 11차 년도 거 하면은 대출 원금 얼마 갚겠어요? 없지. 여기 보면 마지막에 대출 잔액이 나오는데 그 상환 종합 보면은 대출 잔액이 0이 돼 버려. 비청산. 근데 또 빌렸다라고 집에 있는 그분이 술 먹으면서 저한테 얘기하고 있죠. 또 상환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원금 균등 방법 같은 경우는 원금 상환은 이렇게 일정하기 때문에 중간 거를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언제든지 풀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론에서 그 계산 문제보다 금융론에 나오는 계산 문제가
그 방법 푸는 방법을만 아시면은 굉장히 빨리 풀어요. 어쨌든 이제 특징상에서 보면은 원금 상환분은 얘는 일정한 원금 균등, 이자가 줄고 그리고 이제 원리금도 같이 줄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는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쌍두마차가 됩니다. 지금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왔죠? 원리금 균등 그래프 하나랑 원금 균등 그래프 하나.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는 그래프가 4개만 보면 공부하시면은 100%를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부담되는 건 아니죠. 그런 다음에 밑에 체증식이 있는데 체증식은 별도로 하기보다는 세 가지를 같이 결합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지워도 되죠? 이거 지우겠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해보게 될 텐데요. 이 세 번째 그래프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얘는 이제 원리금만 가지고 비교해 보는 겁니다. 원리금 상환에. 그래서 참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인데 아까 그래프를 보면은 원리금, 이자, 원금 상환을 세 가지를 이제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프가 세 가지가 나온 겁니다. 이제는 이제 세 가지 방법, 원리금, 원금, 체증식을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종축에다 원리금 상환액만 물어봐요. 이렇게. 항상 그래프 문제 나오면 종축을 뭘 물어봤는지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원리금 상환액만 보면은 이게 대출 기간이 만기가 주어진 상태에서 똑같이 일정하게 상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처음부터 만기까지. 이게 무슨 방법이겠어요? 원리금이 만기까지 동일하다는 뜻이죠. 뭐다 이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 원금 균등 방법은 얘가 어떻다 그랬어요? 원금 균등 방법은 얘가 감소하지. 그쵸? 감소하는 이렇게 감소해요. 원금 균등 방법. 이게 참 많이 나오는 지문이니까 이거를 물어볼 때 똑같은 대출 금액이 다 동일하고 상환 방법은 다를 때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면 초반에는 어느 게 더 부담이 커요? 원금 균등 방법으로 대출 받았잖아요. 그 차입자 입장에서 상환하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득이 낮은 계층은 어느 거를 선호하겠어요? 원리금 방법을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일한 조건이었을 때 원리금 방법보다 원금 균등 방법이 초반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더라. 이 그래프입니다. 근데 원금 균등 점점 줄기 때문에 그 체감식 그러기도 하고요. 원금 균등과 정반대로 이게 세 번째로 나오는 체증식 상환 방식이야. 체증식 방식은 이제 종종 나오는 지문이 요건데 체증식 방식은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증가해. 최증식이라잖아요. 증식. 뭐가 증가하냐?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출 초기를 참 많이 물어보는데 대출 초기에 차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상환하는 부담이 큰 것은 무슨 방식? 원금 균등 방식이고 그 다음이 원리금 균등이고 그 다음이 체증식이 돼요. 그때 이제 비교되는 기준점이 뭐냐면 원리금 균등까지 비교를 해요. 원리금 균등 방법으로 비교했을 때 원금 균등보다는 작다 그럽니다. 원리금 상환액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원리금 균등을 체증식과 비교하는 경우가 있어. 체증식과 비교할 때는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어떻다? 더 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항상 순서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기는 잘 안 물어보니까 대출 초기에 얘가 1등 상환 부담했을 때 얘가 2등 얘가 3등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체증식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딱 세 가지 내용만 나오거든요. 근데 우선은 첫 번째가 이제 지금 원리금 상환이 점점 증가하더라.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이걸 선호하는 계층에 대해서 물어봐요. 선호 계층은 무슨 젊은 계층이 선호할까요? 노년 계층이 선호할까요? 그렇죠. 젊은 계층. 특히 젊은 계층은 이제 지금 막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초반에 소득이 적죠. 소득이 적을 때 적게 하고요. 중년으로 넘어가시면서 소득이 많을 때 많이 갖겠다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특히 미래 소득이 확실한 젊은 계층이 주로 선호하는 방식이 뭐다? 체증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건 뭐 시험에 내진 않겠지만은 여러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형 상품 중에 보금자리론이라고 있어요. 보금자리론을 보면은 대출 상환 방법으로 세 가지가 인정이 돼. 세 가지가 다른 거 인정하지 않고 딱 세 가지만 인정되는데 다만 체증식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나이 있죠, 나이. 신청자 나이가 만 40세 미만의 경우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으로 해놨어요. 만 40세 미만이니까 39세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하죠.
줘도 가능한 것 같아. 제가 출생연도가 99년도니까 지금 미성년자인가? 아니다. 너무 심했다. 88년도? 아니지. 몇 살로 할지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계층인데 이게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기출문제 푸실 때 15-1회 때 걸 푸시다 보면은 체증식 방식은 젊은 신혼부부가 선호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을까 틀릴까? 맞죠? 그렇죠? 바로 16회 때 뭐가 나오냐면은 체증식 방식은 신혼부부가 선호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당시 이거 맞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 틀린 질문 같아. 신혼부부가 젊은 신혼부부가 아니라 노년 신혼부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분들이 신혼부부는 당연히 젊다고만 생각하시는데 그거 잘못된 거야. 노년 신혼부부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뭐 관행상으로 이제 이렇게 풀어서 푸신 분들 출제원도 아무 생각 없이 낸 것 같아요. 잘못 알고 낸 거야. 그래서 이제 보통 젊은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그냥 젊은이 아니라 미래 소득이 확실한 젊은 계층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선호 계층 중에 또 하나가 체증식으로 대출을 받은 부동산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논리니까 샀으면 이제 그 보유 기간이 있죠. 그 예상 보유 기간이 단기간인 사람이 선호할까요? 장기간인 사람이 선호할까요? 장기? 단기간인 사람이 선호하지. 왜냐하면 나중에 되잖아요. 두 방식보다 상한 부담이 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뭐 한다? 쫑치겠다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조기 상환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팔아서 그래서 요것이 딱 두 경우만 나왔었어요. 젊은 신혼부부 그리고 이제 미래 전망이 아주 전도가 유망한 기업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 보유기간이 단기간인 사람이 선호한다. 그 세 가지 체증식에 대해 나오는 지문 중에 점점 원리금 상한이 증가한다는 체증식이라 그러고 선호계층 이렇게 된다는 두 가지 한번 보고 세 번째 내용은 다른 걸 네 번째 그래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것은 이제 다 전체를 알아두셔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선은 원리금 방법에 대한 이제 상한 방법에 대한 상한 구조하고 원금 균등에 대한 상한 구조를 확실하게 잡아 놓으시고 이것만 잡아 놓으면은 사실상 웬만한 것은 다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보시고 올해 나왔던 기출문제 바깥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여기 해당들 한번 나중에 쉬는 시간 풀어보세요. 그 답이 풀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처음 연습하니까 글씨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래서 이 파트가 이제 지금 계속 4년째 2문제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3문제 나온 경우도 있어요. 왜? 계산 문제가 따로 나오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2문제라고 보시면서 요거를 5문제 중에 2문제면은 이 파트가 40% 비중의 금융론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칙에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판사애들의 내용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한번 쭉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건 입문서 가지고 정리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 나오면은 그 기본서 안에 있는 걸 줄을 치면서 이것을 또 별표를 치면서 한번 핵심적인 걸 잡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89페이지 보면은 제2절 우리나라 주택금융제도 있죠. 보지 마세요, 그런 것은.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쭉 보지 마시다가 두 번째 이제 9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문제에 이제 오류가 10번 문제가 오류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오류가 이제 왜 오류인지 이제 이걸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거기 보면 주택저당 채권의 유동화 제도라는 게 나옵니다. 90페이지에 올해도 나와 있는 문제인데. 물론 이제 대출 상환 방법은 계속 출제되고 있지만은 유동화 제도는 낼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그럽니다. 근데 최근 10년 동안에 보면은 나왔던 경우가 더 많아요. 한 7번 나왔고 한 3번이 쉬었다 그러니까 빈도가 꽤 높습니다. 근데 유동화란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죠? 유동화. 현금화란 뜻이야. 근데 유동화가 현금화란 뜻인데 현금을 현금으로 바꾼다는 표현은 하진 않죠. 그러니까 현금이 아닌 자산, 비현금 자산. 압축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비현금 자산을 현금 자산으로 만드는 모든 수단. 비현금 자산, 현금 자산을 만드는 모든 수단을 우리가 유동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유동화 현금화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비현금 자산의 대상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금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빌딩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카드 회사들이 이제 카드를 이제 발급하면은 저희들이 이용자들이 카드를 이용하면은 외상으로 사실상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카드 회사는 이제 수천억, 수조의 이제 카드 매출 채권이 생겨요.
카드 매출 채권을 가지고 또 현금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토지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선박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많은 걸 다 다루기는 어렵고 방금 전 요거와 관계되는 부분을 하게 돼요. 어떤 논리냐?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죠. 현금 줬잖아. 그 은행 돈을 현금 줬으니까 은행은 차입자한테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가 있죠. 그 돈을 빌린 저희들은 은행한테 상환할 의무가 있죠. 그럼 돈에 이제 주고받는 그 과정 중에 권리와 의무라는 받을 권리와 상환할 의무라는 권리 관계가 생겨요.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 채권이라 그래, 채권. 그럼 채권이 생기는데 그 채권을 가지고 뭘로 만드는 거? 현금으로 바꾸는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에 국한시켜서 우리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이때 굉장히 용어들이 낯설 수가 있어요.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는요, 주제가 딱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유동화가 되기 위한 시장을 먼저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유동화 제도가 시행되기 전하고 시행된 다음에 차이가 있겠죠. 시행된 후에 뭔가 좋은 점이 있을 거야. 유동화 제도의 효과. 그 세 번째는 그 비현금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한 다양한 상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유동화 상품이 나와요. 이렇게.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유동화 상품인데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의의라든지 배경 이런 거 못 보셔도 관계없고 먼저 거기 오른쪽에 4번에 저당시장 구조가 있어요. 이거 먼저 알아두셔야 돼. 91페이지 보면 1차 저당시장과 2차 저당시장이 있죠. 꼭 기본적인 모델이고요. 그리고 5번에 유동화되기 효과가 있어. 효과는 입장에 따라 좋은 종과 이제 쭉 설명이 되고 됩니다. 그리고 이제 92페이지 보면 유동화 상품이 있는데 유동화 상품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영어로 해야 되고요. 다른 걸 이제 민법을 푸시면서 민법 연습하시고 하면 조금 더 원활하니까 뭐 구조만 저당시장 구조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당시장 구조를 하는 과정 중에 이래서 이 파트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 느껴요. 이게 타이틀이 우리 시험에서는 주택 칠판이 너무 높아. 다른 학과 다르다 보니까 금요일 수업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그 어깨가 온몸이 쑤셔. 왜 이렇게 높지? 주택 저당 채권에 유동화 어찌 젖을 것 같아. 그치?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 그럼 여기 두 가지 시장을 보면 이 명칭을 통해서 두 가지 시장이 나와야 돼요. 먼저 주택 저당 채권이 있죠. 주택 저당 채권이 발생되는 시장이 하나 있어야 되고 하나는 유동화, 현금화되는 시장이 또 하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당 시장 몇 개가 있어야 돼요? 두 개만 있으면 돼.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이다라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네. 나중에 조금 더 복잡하게 해보겠지만은 차입자, 돈을 빌린 사람이에요? 빌려준 사람이야? 이거를 이제 자금 수요자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금 수요자인 차입자. 그리고 이제 대출자라고 직접 표현해 볼게요. 대출자는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이죠. 자금 공급자인 이제 금융기관은 되겠죠. 이렇게 둘 사이에 이루어진 시장, 이것이 뭐다? 1차 저당 시장이야. 그럼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차입자는 그냥 빌려주지 않겠죠. 그럼 뭘 해야 돼요? 담보를 제공해야 되죠. 그 담보가 이 사람이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주택을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거니까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거야. 그럼 주택을 담보로 준다. 주택담보를 제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담보를 잡았죠. 은행 혹시 여러분 저당권 들어갔나요? 그러면 은행은 담보를 잡았으니까 이 사람을 저당권자라 그래요? 저당권 설정자라 그래요? 은행을. 저당권자라 그러고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자. 제가 저당권자고 저당권 설정자라는 걸 말씀드렸다는 걸 민법교사한테 말씀하시면 안 돼. 전 맞아 죽어요. 제가 이제 잘못 말씀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다른 과목 건드리는 것은. 저당권자고 저당권 설정자야. 권자, 정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담보를 제공해서 은행은 그냥 담보 가격 100% 해주지 않잖아요. 담보 가격의 일정 비율을 대출해 주겠죠. 그게 우리가 공부하셨던 LTV가 됩니다. 대부 비율. 그럼 대출을 해줄 거야. 대출을 이제 돈으로 줘요? 아니면은 현금으로 줘요? 아니면 어음권으로 줘요? 현금으로 주죠. 현금 흐름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대출을 일시불로 해주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해주나요? 같은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일시불로 돈을 빌려줘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거니까.
그럼 이제 다만 차입자는 상환해야 되겠죠. 상환할 때 어떻게 상환해요? 주택을 담보대행해서 장기 분할로 상환하게 됩니다. 이때 상환할 때 원리금이 나가죠. 우리가 아까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두 가지가 기본 모델이라고 가정하면은 원리금이 이제 상환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요 관계가 현금 흐름이 되는데 은행들은 현금을 일시불로 줬죠. 근데 이 사람은 상환은 천천히 갚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돈을 빌려줬으니까 받을 권리자고 돈을 빌렸으니까 상환할 의무자지. 그 돈의 현금 흐름과 관련해서는 은행은 뭐가 된다? 채권자가 되고 이 사람은 채무자가 돼. 그러니까 담보권과 관련돼서 이 사람은 저당권자가 되고 저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 채권자, 채무자, 즉 권자, 정자, 무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관계가 돼요. 근데 이 둘 사이에 이루어지는 시장이 있죠. 이 시장을 뭐라 그런다? 1차 저당 시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차 저당 시장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은 주택을 담보로 잡아서 대출해주는 주택담보 대출 시장이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우리 법률상의 규정이 1차 저당 시장이 무슨 시장을 말하냐면은 1차 저당 시장에서는 지금 뭐가 생겼냐? 받을 권리 상환할 의무라는 권리와 의무라는 채권 관계, 권리 관계가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 채권이 발생되는 시장이야.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 법률상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채권이 그냥 채권이 아니라 안전성이 매우 높은 채권이죠. 뭐가 부과된 채권이요? 주택이 담보로 되어 있는 채권이죠. 이거를 우리 법률상 명칭은 주택 저당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면은 결국 1차 저당 시장은 주택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항상 관계는 누구하고 누구 관계야? 대출자하고 차입자의 관계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 거기 1차 저당 시장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 91페이지 보면 1차 저당 시장 해놓고 동그라미 1번에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 이 사람이 차입자죠. 자금 줄여서 자금 수요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이것이 대출자죠. 자금 공급자, 대출자 이렇게 되죠. 둘 사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무슨 시장? 1차 저당 시장. 그리고 이번에 1차 대출자들은 저당 채권을 직접 포트폴리오 구성하기도 하고 부족할 때는 2차 시장에 내다 팔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매각한다. 그 3번에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가 보니까 여기 장기라고 나왔어요. 동그라미 지금 2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장기가 보통 몇 년 이상을 장기라 그럴까요? 금융론에서. 그렇죠. 이거 기출문제에 나온 게 있어요. 10년 이상을 저희들은 장기라 그래요. 10년 이상. 그리고 중기도 언급한 적이 있었어. 송중기가 아니라 중기는 5년 이상 9년 미만을 10년 미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단기는 5년 미만을 말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의 약속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10년이라는 것은 장기는 10년 이상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만약에 대출 기간이 20년짜리다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은행 입장에는 20년 돈을 빌렸는데 회수가 20년 걸린다는 거잖아요. 현금 회수가 빨라 늦어요. 현금 회수가 늦어. 그 은행들은 일시불로 돈 빌렸는데 회수가 20년 걸린다. 근데 본인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개인적인 면에서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억대가 될 수 있겠지만은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수천억, 수조가 돼. 1300조가 넘어갔으니까 만약에 이제 20조다 하면 가정하면 20조를 20년 상환으로 해줬다. 그럼 20조를 빌려줬는데 회수가 20년 걸리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대출 자금이 차입자에 묶여져 있죠. 현금 회수가 늦다는 걸 우리가 뭐라 하냐 은행 입장에서는 유동성 위험이 크다 작다. 유동성이 크다는 뜻이야 이게. 근데 이제 1차 저당시 했을 때 이제 은행이 많은 유동성 위험을 안고 제출해 줬는데 그때 대안으로 금리를 많이 높여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동그라미 2번에 1차 대출자 은행들은 채권을 직접 보유하기도 하고 자금이 부족할 때는 2차에 내다 팔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주택 저당 채권을 전부 다 2차 시장에 내다 팔지 않는다는 거야. 무슨 뜻이냐? 유동성 위험이 큰 것만 내다 판다는 뜻이야. 보통 단기 대출이 있죠. 전세상금 대출 같은 단기 대출 같은 것은 현금 회수가 빨라요, 늦어요? 현금 회수가 빠른 거야. 그것은 이자 단기 보유할 때는 단기 대출 같은 경우는 이게 짧은 기간 동안 이자 수입을 갖고 만기가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유동성 위험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보유하고 장기 대출 같은 것은 대출 자금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은행에서는 대출 자금 주로 뭘 통해서 조달해요? 은행들은 대출 자금 어디서 조달해? 예금을 통해 조달하잖아. 그죠? 예금으로 모아놓은 거를 대출을 해줬는데 20년 딱 묶여져 있다는 뜻이죠. 또 대출 자금 마련하려면 또 뭐가 돼? 또 예금을 또 많이 모아야 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할 자금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럼 차입자한테 쫓아가서 빨리 갚아라 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럼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나가 고안한 제도가 유동화 제도죠. 그러니까 빌려준 차입자한테 회수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한번 회수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은행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죠. 채권이야, 채권. 이게 장기 채권이죠. 안전성 높은 채권. 이 주택 저당 채권을 주택 저당 채권을 매각합니다. 매각을 해요. 요거 보유하고 있는 거를 누구한테 매각하냐? 요때 시험에 나오는 SPC라 그래요. SPC를 스페셜 퍼포즈 컴퍼니라 그래서 특수 목적 회사로 그대로 번역해서 나온 적도 있어. 딱 한 번. 그러나 대부분은 SPC는 유동화를 담당하기 위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번역은 우리 시험에서 유동화 중개기관이다. 또는 유동화 중개회사 또는 말을 바꿔서 중개유동화 회사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SPC한테 넘겨. SPC는 저걸 받았지. SPC 역할은 다양한 유동화 상품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은 SPC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주택 저당 채권을 바탕으로 해서 주택 저당 증권을 발행합니다. 이 명칭이 굉장히 낯설어요. 미리 한번 예방주사 맞아보는 겁니다. 주택 저당 증권을 영어로 MBS라 그래요. MBS. MBS가 뭐냐면은 M 있죠. M이 뭐죠? 모가지야. 모가지. 이 모가지를 뭐라 그러냐면 장기 주택 저당 채권을 말합니다. 이 모가지를 팩트. 팩트란 말은 담보란 뜻이야. 요거를 담보로 해서 세큐리티. 적지 마시고요. 시큐리티는 증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증권을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여가지고 MBS 이렇게 표현해요. 줄여서 이거를 주택 저당 증권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MBS가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택 저당 채권이 있어야 돼. 주택 저당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MBS를 발행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MBS가 나왔어요. 이걸 팔겠지. 누구한테 팔겠어요? 그렇죠. 기다리는 사람 있지. 투자자가 이거 시장에 나오기를 기다리게 된다. 그럼 투자자는 이걸 그냥 사진 않겠죠. 투자론을 공부하셨던 것처럼 투자자는 항상 뭐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면 안 되지. 당연한 투자는 돈을 갖고 있는데 이 돈을 내가 투입해냐 말해야 되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투자론은 항상 수익률과 수익률 비교할 때 무슨 수익률과 무슨 수익률 비교했었죠?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 비교했었잖아. 투자자는 항상 뭐를 가지고 있냐면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있어요.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하고 뭐랑 비교했다? 기대 수익률. 근데 기대 수익률은 보편타당한 용어고요. 이 기대 수익률의 명칭이 각 분야로 들어가면은 그 기대 수익률을 의미하는 그 내용이 명칭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금융론에서 여기서 저당 시장에서의 기대 수익률 뭐라 그러냐면은 투자자들이 MBS를 투자할 때, 즉 저당 상품을 투자할 때 기대되는 수익률이야. 줄여가지고 저당 수익률로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저당 수익률. 이게 이제 일종의 기대 수익률이에요. 어느 게 더 커야 투자자는 투자할까요? 이게 더 커야지. 투자자는 5% 수익률을 최소 만족하면 좋겠다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당 상품 수익률이 1%밖에 안 돼. 그럼 투자하겠어? 안 해요. 투자자도 선수니까. 그럼 투자자는 선수를 이제 그 투자자를 끌어들이려면은 SPC가 더 선수가 돼야 되죠. 투자자 만족을 하기 위해서 이게 더 높아야 돼. 한 6% 예를 들어서. 그러면 투자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남았죠. 투자자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저당 수익률이 투자자의 요구를 만족하는 것이 유동화가 되게 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요것이. 그럼 이걸 샀어. 마음에 드니까 뭘로 사요? 뭘 줘? 현금을 줘야지. 돈 주고 사는 거니까. 아까 돈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 현금으로 이걸 사요. 현금으로 사면은 유동화 중개기관은 이걸 다시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은행한테 줘야 되지. 매각대금을 이제 했으니까. 그래서 현금으로 이제 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채권이 뭘로 바뀌었어요? 현금으로 바뀌었지.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그럼 대출자로부터 SP를 통해 가지고 투자자가 연결되는 시장이 있죠. 연결되는 시장이 요 시장을 구별해 주셔야 되잖아요. 요 시장을 몇 차 시장이라고 한다? 2차 저당 시장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2차 저당 시장을 다른 말로 주택 대출 자금, 주택 자금 공급 시장이다 라고 시험 문제에 언급되는 경우도 있어요. 주택 자금 공급 시장이라면 누구 돈을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투자자들을 공급하는 거야.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동화가 되려면 누가 가장 중요할까요? 투자자들 중에. 투자자를 끌어들여야지 유동화 제도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2차 저당 시장을 뭐라 그러냐면은 1차에 형성된 이 주택 저당 채권이 있죠? 주택 저당 채권 뭘로 바뀌었다? 현금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 시장 이렇게 됩니다. 오죽하면 저런 것도 나왔어요. 옛날 문제에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 시험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 11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유동화제를 도입한 지가 않았기 때문에 도입하고 IMF 터지고 도입하고 나서 바로 이제 중개사 시험에 문제로 편입이 됐는데 옛날엔 어떤 문제도 있냐면은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는 1차 저당 시장 및 2차 저당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지문도 있어요. OX. X 이제 오로지 유동화 어디서만 이루어져요? 2차에서 현금화되는 2차지. 그래서 이제 이게 1차에서 2차로 채권이 넘어가고요. 2차에서 1차로 현금이 이렇게 넘어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채권의 유동화 시장이. 그럼 책은 뭐라고 설명되냐면은 2차 저당 시장이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1번에 보면 개념 나오죠? 대출자고 투자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시장이야. 그럼 키워드가 누구겠어요? 투자자가 되는 거야. 아까 1차는 대출자고 차입자 간의 문제고 대출자고 투자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시장이 2차 저당 시장이야. 2차 저당 시장. 동그라미 1번에 1차 저당 시장의 차입자와 2차 저당 시장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그렇죠? 2차 시장과 저 차입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차입자들 저희 은행에 돈 빌렸잖아요. 그럼 채권을 갖고 채무자로서 채권을 우리가 은행에 채권 갖고 있잖아요. 그럼 돈을 빌린 차입자는 본인이 빌려 형성된 채권이 어떤 형태로 2차 시장에서 가공돼 가지고 투자에 넘어가니 관심 없어. 은행한테 꼬박꼬박 이제 채무자로서 은행 돈만 갚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이 실제 기출문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간접적인 관계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간접적인 관계 따지면 관계 없는 사람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저하고 여러분 수혜하고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은 간접적인 관계는 있어요. 왜? 수혜에 대해서 만들고 누가 악플 난다. 그럼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 팬클럽 열정 회원으로서 그거 안 되겠죠? 그래서 선풀로 막 어디서 살아? 해가지고 그래서 간접적인 관계는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적인 것만 표현하는 것이지 간접적인 거 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1차 저당 시장과 이 투자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면 요새 또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요 사람 간의 문제고 2차는 여기서부터 이 사람 간의 문제. 양쪽 다 관계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대출자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단순한 구조적인 문제를 물어본 적이 딱 한 번인가 있었던 지문이 2번이고요. 3번에 보면 2차 대출자들도 1차 대출 기한처럼 여기서 2차 대출가 누구냐면은 SPC가 돼요. SPC. 저는 매입한 저당을 포트를 보유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또 팔기도 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4번이 나오죠. 유명한 질문. 2차 저당 시장이 저당 유동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거야. 만약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유동화 2차 저당 시장이 만약에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유동화 제도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럼 2차 저당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는 결국 누구 돈을 끌어오지 못하는 거죠? 투자자를 끌어오지 못하는 거야. 투자를 끌어들이지 못한다는 말은 저당 수익률이 투자자 요구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투자자도 현금을 가지고 이걸 사지 않겠지. 그럼 1차에서 2차로 채권이 넘어왔는데 2차에서 1차에 현금이 안 넘어가는 거야. 그럼 결국 유동화 제도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여기 또 하나 추가적으로 논할 때 그럼 요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요구 수익률하고 비례관계 있는 게 뭐가 비례관계 있었죠? 요구 수익률 비례관계 있는 게? 이건 너무 지금 질문하는 게 좀 어렵지만은 1번 위험, 2번 뇌험, 3번 간험, 4번 폐험. 뭐 했었어요? 야, 역시 굉장하시네요. 이게 위험과 수익률의 상쇄관계라 그랬어요. 그 위험이 높아지면 수익률도 높이잖아요.
근데 이제 위험이 높아지면 수익이 높으는데 투자자들도 MBS에 대해서 위험을 조사하겠어 안 하겠어? 조사하겠지. 이 상품이 제시된 수익률이 실현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위험이 높아지면은 얘도 어떻게 돼? 같이 높아지지.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은 상한선이 없어. 이 상품에 대해 투자 느끼는 위험 정도 달러. 근데 이 저당 상품의 수익률은 상한선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 상한선이 있어요. 저당 수익 상한선은 어느 범위를 움직이냐면은 1차 저당, 나중에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1차 저당 시장에서의 차입자가 은행한테 상환할 때 적용된 이 이자율이 있죠. 대출 이자율이야. 미리 조금 어려운 개념 한번 해볼게요. 예방주사. 이 대출 이자율하고 2차 시장에 나온 저당 상품의 저당 수익률 있죠. 두 가지 비교하면 어느 게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더 커야 돼? 대출 이자율이 더 커야 돼. 이게 부동어가 1차 시장의 대출 이자율은 2차 시장의 저당 수율보다 높아야 되고 저당 수익은 요구 수를 만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돈이 이렇게 넘어오고 은행도 만족하는 거야. 이게 만약에 8%다. 그 저당 수익률이 이제 6%다. 요구 수익률이 5%다. 그럼 유동화제의 기본 모델은 뭐냐면은 대출자들은 차입자한테 이자를 몇 프로 받아? 8% 받은 거야. 8% 받아가지고 그 근거로 투자자한테 파는 유동화 증권을 구매한 투자자한테 몇 프로 주는 거야? 6% 주는 거예요. 결국 이제 대출가는 뭐가 되는 거죠? 이자 누리 하는 거야. 8% 받아서 6% 주고 본인은 2% 이자 수익을 얻는 거. 이게 이자 누리하는 방법이 은행의 기본적인 수익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것은 8%인데 이게 9%야. 이게 투자자가 이게 만약에 이제 뭐 10%까지 높아졌다고 해서 11% 높였어. 그럼 차입자한테 10%, 8% 받아서 투자한테 11% 줘버리면 은행은 역마진 발생하죠. 그러니까 항상 이 저당성 수익률은 1차 시장의 저 대출이자를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되는데 저건 상한선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상한선이 없지. 그러면 유동화 제도를 성공시키려면 좀 위험 있죠. 위험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겁니다. 위험이 줄어들면은 이제 원만한 수익률만 보장하면 투자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죠. 위험이 줄어든다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에 나온 저당 상품의 수익률이 있죠. 수익률이 실현된다는 거의 확실하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은행의 유동화 중개기관이 투자자한테 가가지고 이거 안전하니까 그냥 사세요. 라고 얘기만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 그래서 우리나라가 누가 나섰냐면 정부가 나섰어요. 2003년도에 그래서 설립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지금 가끔 나오는 것이 유동화 중개 SPC 역할하는 게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립이 됐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은행하고 정부가 자본금을 투자해 설립된 공사예요. 공사. 처음에 하는 일보다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금융공사 자체가 이제 지금 잘 되지는 않는데 금융공사가 시장에 나는 MBS에 대해서 보증을 서요. 그 뭐에 대해 버금가는 안전성이 있겠어요? 국채만큼 버금가는 안전성이 생기게 돼요. 그럼 투자자는 금융공사가 공적 기관이 보증을 썼으니까 이 상품을 제시해주는 수익률에 대해서 확실성을 가지겠지. 위험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위험을 얼만큼 줄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시장이 정부가 성공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위험을 느끼는 걸 줄이기 위해서 금융공사까지 설립할 정도니까 상대적인 면에서 동그라미 4번처럼 결국 유동화 제도가 성공하려면 2차 저당시장을 성공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기출문제는 어떻게 나왔을까? 틀리게 나왔을 때. 옳은 것도 나왔었고 틀린 것도 나왔었어요. 그러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이다 할 때 2차를 뭘로 바꿔서 냈을까? 1차 저당시장으로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뭐가 나올지 다 알아. 틀릴 뿐이고요. 당분간은. 그리고 6번에 보면은 저당 채권이 유동화되는 시장, 유통되는 시장이 아니라 주택 저당 채권이 유동화되는 시장 이렇게 해야 돼요. 유통이 아니라 유동화되는 시장, 이렇게 현금화되는 시장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나중에 기본서 보면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보고 줄줄 그어서 확실하게 줄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이 그림을 알고 계셔야 돼. 1차 저당 시장은 차입자하고 대출자 사이에 채권이 발생되는 시장이구나. 그 대출자로부터 어디까지? 투자자까지 와가지고 이 발생된 채권이 뭘로? 현금으로 되는 시장이구나. 현금화된다는 누구 돈을 끌어들여야 된다? 투자자 돈을 끌어들이겠구나. 투자자 끌어들이면 이게 결국 대출자한테 다시 돌아와서 대출자 그걸 가지고 또 누구한테 대출해줘요? 차입자한테. 그러니까 은행들은 예를 들어서 20년 걸려 회수할 돈이 투자자한테 몇 개월 만에 회수가 된다는 거죠. 그 돈 가지고 또 뭐 해줘? 또 대출해줘.
또 대충 또 기본적인 또 이자 수익을 또 얻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현금화시키는 구조가 채권의 유동화다라는 거죠. 근데 여담이지만은 작년에 초반인가에 중반인가 은행이 이제 더 이상 유동화 증권 발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대출 금리가 너무 낮아진 거야. 저기 2%까지 낮아졌으니까 그럼 이거는 그보다 더 낮아져야 돼요. 1%짜리가 나와야 되죠. 투자자가 굳이 1%짜리를 살 필요가 없고 그냥 채권 관리 비용만 발급 비용만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유동화 상품 안 만들겠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금리가 너무 낮아지면은 그런 또 부작용도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런 식으로 언급하고요. 저당 시장 구조는 그림을 통해 이렇게 잘 한번 연습해 보시고 밑에 5번에 보면 계속 한번 잠깐만 여기까지 유동화 됐을 때 효과 있죠. 효과가 역사적으로 딱 3번 나왔어요. 3번 나왔는데 그걸 공부를 안 하셔도 맞히더라고. 효과는 좋은 말이 나와야 돼, 나쁜 말이 나와야 돼. 그러면 보기 중에 좋은 말, 나쁜 말, 나쁜 말, 나쁜 말, 나쁜 말 나와. 그럼 정답은 좋은 말이고 좋은 말, 좋은 말, 좋은 말, 좋은 말, 나쁜 말이 나와요. 정답은 뭐다? 나쁜 말. 그럼 뭐가 나쁜 말이고 뭐가 좋은 말인지 알아야 되죠. 그렇죠? 이제 그 평소에 이제 마음을 쓰면서 잘 하셔야 되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밑에 이제 관계자들이 있어요. 그 시험 문제가 그 관계자 우선 차입자 있죠. 차입자 입장에서 유동화제 효과가 정해져 있어요. 차입자들의 꿈은 내 집 마련이야. 그럼 유동화 제도가 시행되기 전보다 시행된 다음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됐을까요? 줄어들었을까? 확대됐죠. 옛날에 2차 시장 없을 때는 은행에서 예금으로 유치한 돈 가지고 대출 자금했었잖아요. 한정이 돼 있죠. 이제는 그 돈이 아니라 누구 돈까지 끌어들여? 투자자 돈까지 금융시장에 넘어와서 대출 자금 활용하다 보니까 대출 자금이 풍부해져 가지고 내 집 그 대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거죠. 그러니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났다라는 식입니다. 그게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의 내용이죠. 그런데 어쨌든 뭐 이런 것은 굳이 안 보셔도 되고 투자자도 마찬가지야. 투자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상품이 나왔잖아요. 그럼 투자 선택의 폭이 확대됐을까 줄어들었을까? 확대됐다 이런 말이 나와. 당연히 투자자들은 투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었다 하면 이게 나쁜 말이잖아요. 그 답이 될 수가 없고요. 공부 안 하셔도 맞죠. 그 정부 입장. 유동화 제도를 유동화 제도를 통해서 정부는 주택 경기 조절이 수월해졌을까 어려워졌을까?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즉 2차에서 1차로 넘어가는 돈의 흐름이 있죠. 요거를 확대시키고 축소시키는 과정으로 이 2차 시장 1차 넘어가는 돈의 흐름을 확대시켜서 주택 경기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래서 주택 경기 조절에 좋은 말이 다 나와. 근데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좀 헷갈리게 만드는 거, 이 용어를 알아야지 풀 수 있게 만드는 파트가 어디냐? 대출자 입장이에요. 여기까지 세 문제가 전부 다 대출자 입장에서의 정답이 나왔어요. 대출자 입장에서는 1차하고 2차를 비교했을 때 1차만 있을 때는 회수 기간이 길었죠. 그럼 현금화가 늦었잖아. 유동화시키면 현금화가 빠르죠. 현금화가 용이한다. 그것이 유동성이야. 유동성 위험이 장점으로 효과로서 유동성이 감소한다고 해야 돼요? 증가한다고 해야 돼요? 유동화 제도 시행한다면 유동성 위험이 감소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냈을까요? 유동성 위험이 증가한다 이렇게 두 번인가 똑같은 질문이 나왔었어요. 차입자한테 20년 걸 회수할 돈을 투자자한테 몇 개월만 회수되다 보니까 현금화가 수월해진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 위험은 감소했다를 유동성 증가했다 그래요. 근데 유동성 위험으로 내는 것이 좀 조금 계속 반복됐는지 한 번 어떻게 냈냐면은 실제로 장난을 쳤어. 유동성 위험 준비가 저희는 유동성 준비를 했었어. 근데 실제 시험 여러분 보면은 유동성으로 낸 적도 있어요. 유동성이 감소한다 이렇게 낸 적이 있었어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지. 유동성 위험이 감소한다는 말은 현금화가 용이해졌다는 뜻이죠. 그럼 유동성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돼? 증가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이게 얍삽하게 내요. 죄송해요. 유동성 위험으로 낸 적도 있었고 유동성으로 낸 적도 있었고 유동성 위험으로 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그만큼 위험이 감소한 것이고 위험이 감소했다는 건 현금화가 용이해졌기 때문에 유동성도 다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정된 재원으로 한정된 돈이란 말은 은행이 처음에 대출 자금 뭘 통해서 마련했다고요? 예금을 통해서 마련한 거야.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차입자에게 자금 공급의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겠죠. 처음에는 만약에 대출 예금으로 조성된 1조다.
1조 가지고 대출해주면 채권이 1조짜리 생기잖아요. 2차에 내다 팔았어. 다 팔렸어. 그럼 1조가 다시 들어오죠? 그럼 투자들이 끌어들여가지고 이게 더 커졌어. 또 다 팔렸어. 또 2차에 또 내다 팔았어. 또 이게 더 커져.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금 공급에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어떻게 냈을까? 많은 재원으로 일부 차입자 혜택 보는 이렇게 나왔었어요. 황당하지 않으세요? 많은 돈으로 일부 사람이 혜택 보면 유동화 제도는 하나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시험에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종금모의사 보면 장난을 엄청 쳐. 맞는가 보세요. 많은 재원으로 많은 차입자. 한정된 재원으로 적은 차입자. 그리고 이제 많은 재원으로 적은 차입자 틀리고 오로지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요것만 조합이 맞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는 은행이 있죠, 은행. 요거는 이제 아직 안 나왔는데 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은행의 재무구조. 은행의 재무구조는 은행의 건전성이죠. 개선된다고 해야 될까요? 악화된다고 해야 될까요? 개선된다. 은행의 재무구조는 개선된다. 건전성은 개선된다.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재무구조는 개선돼요. 왜냐?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거를 유동화시켜서 뭘로 보유로 바뀌었어? 현금. 채권보다는 현금이 더 안전한 자산이죠. 그 사용가치가 이제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은행 입장에서 요 지문이 나오더라.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요겁니다. 정답 체크로. 그 유동성이라는 단어는 공부를 하셔야지 알 수 있는 말이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셔야 되면 느끼실 거야. 차입자 입장에서 좋은 점, 투자자의 좋은 점, 정부의 좋은 점, 이런 공부 안 하셔도 그 감각적으로 다 맞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동화 제도 효과가 나오면 거의 대출자 입장에서 요 내용이 나올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동화 효과는 그렇게 시험 문제로 중요성이 높지가 않습니다. 이제 오답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투자자 돈을 끌어들여야 돼요. 그 투자자들의 욕망이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욕망을 만족시키려면 MBA에서 나오는 상품도 다양해야 돼요. 제한돼야 돼요.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좀 최종적인 결론은 유동화 상품 뭐가 있는 종류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 종류를 알기 위해서는 영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92에 여기 MPT,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다음 순환 때 이럴 때 기본서 나오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해드리면은 아마 이것도 찢어버릴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이건 찬찬히 민법을 어느 정도 되시고 나서 한번 건드려 볼 예정입니다. 우선은 이제 여기 유동화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시장 먼저 알아두세요. 다른 걸 하기보다 1차 시장과 2차 저당 시장이 어느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요것만 우선 알아두시고,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가 좀 수월하게 넘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어쨌든 이제 저당 시장도 종종 나오니까 여기까지 하시면은 금융론에 대해서 이제 5문제 중에 이제 2.5문제 정도는 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절반 정도. 그 이후에 93페이지 나와 있는 그 이유는요, 보지 마세요. 이게 법이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건 3, 4월 넘어가서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리치가 거의 매년 바뀌어가지고 거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5문제 중에 2개 했고, 나머지 파트가 이제 부동산 활동 파트하고 감정평가 파트가 있어요. 그럼 어떤 내용이 활동 파트 중요한지 조금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